섭씨 40도의 열기, 그리고 갑자기 들이닥친 영하 15도의 눈폭풍.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건설 현장이 순식간에 하얀 지옥으로 변했던 그날, 전 세계의 최첨단 장비들은 모두 멈춰섰습니다. 단 한 나라, 대한민국만 제외하고 말이죠. 싸구려 장비라며 한국을 비웃던 이들이 추위에 떨고 있을 때 굉음을 울리며 눈보라를 뚫고 나타난 한국의 트럭들. 까다롭기로 소문난 독일 기술자조차 이건 기적이 아니다, 실력이다라며 혀를 내두르게 만든 그날의 현장. 도대체 한국인들은 그 사막에서 무엇을 보여준 걸까요? 가슴 뜨거워지는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스 밀러입니다. 올해로 58살, 독일 미넨 공대에서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30년 넘게 전 세계 건설 현장을 누벼왔어요.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인프라 구축 총괄 기술 고문으로 일하고 있죠. 저는 평생을 강철과 기름 냄새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독일인답게 정확함을 중시해요. 제게 있어 신뢰란 사람의 미소가 아닙니다. 오차 범위 0.01mm 이내의 정밀함, 그리고 어떤 악조건에서도 돌아가는 엔진 소리. 그게 진짜 신뢰예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기계는 정직하거든요. 기계는 돌봐준 만큼만 일해요. 그래서 저는 사람보다 기계를 더 믿었습니다. 30년간 수많은 현장을 다녔어요. 독일, 미국, 일본, 중동, 아프리카. 어디를 가도 제 원칙은 같았죠. 데이터를 믿어라, 숫자를 믿어라.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그게 독일 엔지니어의 방식이에요. 그런 제게 사우디 네옴시티의 섹터 4구역은 이해할 수 없는 모순덩어리였습니다. 네옴시티가 뭔지 아시나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이후 시대를 대비해서 짓고 있는 미래 도시예요. 서울 면적의 44배나 되는 거대한 땅에 첨단 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죠. 예산만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650조 원이 넘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건설 프로젝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세계 건설사들이 이 프로젝트에 뛰어들었어요. 천문학적인 돈이 오가는 곳이니까요.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한국. 네로라 하는 건설 강국들이 모두 모였죠. 저도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독일 최고의 기술 고문으로서 이 역사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었거든요. 이곳은 돈의 전쟁터였습니다. 발주처인 사우디 정부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실무자들은 비용 절감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더 싸게, 더 빠르게. 그게 그들의 모토였죠. 특히 최근 입찰에서 중국의 시건설이 승리했어요. 그들은 믿기 힘든 저가 공세를 펼쳤습니다. 시장 가격의 60% 수준으로 덤핑을 쳤거든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이 가격으로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사우디 관료들은 좋아했어요. 싸면 장땡이라는 거죠. 품질은 나중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붉은색 깃발과 중국산 중장비들로 뒤덮였어요. 중국 인부들이 개미떼처럼 밀려들었죠. 수천 명이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물량 공세였습니다. 반면 한국의 K건설팀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견적서는 정직했지만 비쌌어요. 중국팀의 1.5배 가격이었죠. 품질을 위해 타협하지 않는다는 게 그들의 철학이었어요. 좋은 부품을 쓰고 숙련된 기술자를 고용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사우디 관료들은 그런 철학에 관심이 없었어요. 서류상 스펙이 비슷하면 싼 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우디 관료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미스터 밀러, 한국 기업을 꼭 써야 합니까? 중국 업체 3곳을 쓰는 비용이 한국 업체 1곳보다 쌉니다. 스펙상 성능도 비슷하고요. 저는 서류를 덮으며 차갑게 답했어요. 스펙은 종이 위의 숫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문제라면 당신들 선택이겠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때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독일인인 저는 데이터를 믿거든요. 서류상 스펙이 비슷하면 성능도 비슷할 거라고요. 그게 제 오판이었습니다. 결국 섹터 4의 메인 공사는 중국팀이 맡게 되었어요. 화려하고 돈이 되는 중심부 공사였죠.
반면 한국팀은 가장 험난하고 돈 안 되는 외곽 방벽 공사를 맡았습니다. 사막 끝자락, 모래바람이 가장 거센 곳이었어요.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구역이었죠. 저는 혀를 찼어요.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뜨거운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한국인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구역으로 향했어요. 불평 한마디 없이요. 중국팀이 에어컨 나오는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한국팀은 창문도 없는 트럭을 타고 갔죠. 대우가 달랐어요. 그들의 트럭은 낡아 보였습니다. 중국팀의 번쩍이는 새 장비들과 비교하면 초라해 보였죠. 페인트가 벗겨지고 차체에 흠집이 나 있었어요. 하지만 묘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트럭 한 대 한 대가 깨끗이 닦여 있었고 공구들이 제자리에 정리되어 있었어요. 기름때 하나 없이 반짝거렸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가난하면 더 지저분할 법한데 왜 저렇게 깨끗하지? 돈이 없으면 관리도 못할 텐데. 저는 그때까지 알지 못했어요. 그 정돈됨 속에 어떤 칼날이 숨겨져 있는지를요. 그들이 왜 그렇게 꼼꼼하게 준비하는지를요. 한국인들에게 장비 관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걸 몰랐죠. 사막이 저에게 그 답을 가르쳐 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현장 감리를 위해 지프를 몰고 나간 날이었어요. 섭씨 45도를 오르내리는 살인적인 더위였습니다. 사막의 태양은 자비가 없어요. 피부가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였죠.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도 차 안이 더웠습니다. 먼저 중국팀 구역을 둘러봤어요. 그곳은 시끄러웠습니다. 인부들이 안전모를 벗어 젖히고 그늘에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점심시간도 아닌데 쉬고 있었죠. 장비들은 시동이 켜진 채 방치되어 있었고 라디에이터 그릴에는 모래가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에어 필터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청소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죠. 저는 중국팀 리더 왕에게 물었어요. 장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왕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어차피 고장나면 새 걸로 바꾸면 됩니다. 본사에서 부품 계속 보내주거든요.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게 우리 방식이에요. 하나 고장나면 다른 걸 쓰면 되죠. 장비가 남아 돌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기계공학자로서 저런 태도는 위험하거든요. 기계는 관리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해요. 사소한 고장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하지만 왕은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어요. 어차피 싼 장비니까 망가지면 버리면 된다는 생각이었죠. 핸들을 돌려 한국팀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사막 외곽, 모래바람이 가장 거센 곳이었어요. 중심부에서 차로 30분은 가야 했죠. 길도 제대로 안 나 있었어요. 지프가 덜컹거리며 모래밭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쉬지 않고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중국 팀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아무도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아무도 그늘에서 쉬지 않았어요. 모두가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길을 끈 건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박 소장이라는 남자였습니다. 피부가 검게 탄 전형적인 현장 노동자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집중된 눈빛이었죠. 그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굴착기에 엔진룸을 열어젖히고 있었어요. 섭씨 45도의 더위 속에서요. 저라면 그늘에서 쉬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 서류나 보고 있었겠죠. 이봐요, 미스터 박. 이 더위에 뭘 하는 겁니까? 제가 묻자 그는 기름 묻은 장갑으로 땀을 닦으며 웃었어요. 에어 필터 청소 중입니다. 사막 모래 입자가 너무 고와서 이틀만 지나면 엔진이 숨을 못 쉽니다. 질식하는 거죠. 필터가 막히면 연료 효율도 떨어지고 출력도 떨어지고 결국 엔진이 망가져요. 그건 기본 중의 기본이었어요. 하지만 중국팀은 그 기본조차 안 하고 있었죠. 필터를 한 번도 청소 안 한 것 같았어요. 시커멓게 변색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박 소장의 꼼꼼함에 감탄하면서도 과잉 정비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청소라니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 시선을 잡아끈 건 그 옆에 놓인 부품 박스였어요.
동절기용 예열 플러그와 저온 유동성 강화 첨가제.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그것도 영상 40도가 넘는 곳에서 영하 20도 혹한기용 부품을 정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동절기용 부품이요. 겨울에 쓰는 거예요. 시베리아나 알래스카 같은 극한지에서 쓰는 거죠. 사막에서 저런 부품이 왜 필요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박 소장, 여기는 사막입니다. 눈이라도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제 비아냥에 그는 덤덤하게 대답했어요. 현장은 전쟁터입니다. 적은 언제나 우리가 방심한 틈을 노리고 오죠. 사막의 밤은 생각보다 춥습니다, 밀러 씨. 일교차가 30도가 넘어요. 그리고 기후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밤이 춥다고 해봤자 영상 10도 정도일 텐데 영하 20도용 부품이라니. 과잉 정비의 전형이라고 생각했죠. 돈 낭비라고요. 저런 강박적인 태도가 한국 기업의 원가 상승 주범이라고요. 그 돈으로 차라리 인부들 월급을 올려주는 게 낫지 않냐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기름 탱크에 동결 방지제를 섞는 모습을 보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막에서 동결 방지제라니 웃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국 팀의 장비들은 확실히 달랐어요. 모든 기계가 반짝반짝 닦여 있었고 부품 하나하나에 관리 태그가 붙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점검 날짜, 다음 점검 예정일, 교체 주기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죠. 독일식 정밀함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박 소장에게 물었어요. 장비 관리 기록을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적습니까? 박 소장이 대답했어요. 기록이 생명입니다. 언제 뭘 교체했는지 모르면 언제 고장 날지도 모르죠. 기계는 거짓말 안 해요. 관리한 만큼 일하고 안 한 만큼 배신합니다. 저는 감탄하면서도 의아했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사막에서 일하는 건 몇 달뿐인데 저렇게 꼼꼼히 관리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저는 지프에 올라타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비용 대비 효율이 안 나올 텐데. 과잉 정비의 전형이야. 그것이 제 인생 가장 큰 오판이었음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11월 중순이 되자 사막의 기후가 이상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여전히 살이 익을 듯 뜨거웠습니다. 섭씨 40도를 오르내렸죠. 햇볕 아래 서 있으면 5분도 버티기 힘들었어요. 철판 위에 서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해가 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입김이 나올 정도로 기온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일교차가 30도를 넘나들었어요. 아침에는 땀을 흘리다가 저녁에는 패딩을 꺼내 입어야 했죠. 이런 극단적인 기온 변화는 기계에게 치명적이에요.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하고 식으면 수축하거든요. 하루에 2번씩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 아무리 튼튼한 기계도 버티지 못해요. 중국 팀 장비들이 하나둘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로 실린더 헤드에 균열이 갔어요. 용접 부위가 벌어지고 볼트가 풀려나갔죠. 더 심각한 건 고무 부품들이었어요. 싸구려 고무 호스들이 경화되어 터져나갔습니다. 낮에는 열에 늘어나고 밤에는 추위에 딱딱해지다 보니 며칠 못 버티고 갈라진 거예요. 유압 오일이 줄줄 새기 시작했죠. 중국산 호스는 가격은 쌌지만 품질이 그만큼이었던 거예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딱 맞았어요. 중국팀 리더 왕은 짜증을 내며 본사의 부품을 독촉했어요. 하지만 물류는 꽉 막혀 있었습니다. 사막 한복판까지 부품을 가져오려면 최소 2주는 걸렸거든요. 그 2주 동안 장비는 계속 고장나고 공사는 지연되고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왕은 투덜거렸어요. 독일제 기계들은 너무 예민해서 탈이야. 우리 중국 기계는 막 다뤄도 된다고 했는데 사막이 문제야. 이 빌어먹을 모래가 문제라고.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계 탓이 아니에요. 사막 탓도 아니고요. 관리를 안 한 탓이죠. 모래가 많은 건 처음부터 알았잖아요. 대비를 안 한 건 당신들이에요. 하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제 담당 구역이 아니었으니까요. 간섭해봤자 싸움만 될 뿐이에요. 반면 한국팀의 장비 가동률은 100%였습니다.
단 한 대도 고장이 없었어요. 같은 사막, 같은 기후, 같은 일교차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랐죠. 왜일까요? 장비가 더 좋아서? 아니에요. 한국 팀 장비는 오히려 더 오래된 모델이 많았어요. 중국 팀 장비가 더 최신형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어요. 답은 간단했어요. 관리의 차이였죠. 한국 팀은 매일 점검하고 매일 청소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수리했어요. 중국 팀은 고장나야 고치는 방식이었고요. 예방 정비 vs 사후 정비. 그 차이가 이 결과를 만든 거예요. 저는 밤늦게 한국 캠프를 지나치다 경이로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들은 밤마다 장비 전체를 특수 제작한 보온 덮개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트럭과 중장비들을요. 마치 아이를 재우듯 정성스럽게 덮어주고 있었어요. 기계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저는 박 소장에게 물었어요. 이게 뭡니까? 박 소장이 대답했어요. 보온 커버입니다.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 엔진 오일이 굳어요. 아침에 시동 걸 때 무리가 가죠. 그래서 밤새 따뜻하게 덮어두는 겁니다. 기계도 추우면 아파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미친 짓이야. 저런다고 사막이 알아주나? 기계가 춥다고 아프기라도 한다는 건가? 하지만 그들의 엔진 소리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기계공학자인 제 귀에는 들렸어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맹수의 고른 숨소리 같은 바리톤 음색. 엔진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중국 팀 장비들의 덜컹거리는 소리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같은 모델의 엔진인데도 소리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위성통신으로 긴급 기상경보가 수신되었어요. 북극의 찬 공기가 제트 기류를 뚫고 남하에서 아라비아 반도의 습한 공기와 충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상학에서 슈퍼셀이라고 부르는 현상이었어요. 사막에서는 100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기상 이변이죠. 기록에도 거의 없는 현상이에요. 예상 기온 영하 10도에서 15도. 풍속 초속 40m. 눈을 동반한 모래 폭풍. 저는 데이터를 보며 눈을 의심했어요. 사막에 눈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사막은 뜨거운 곳이에요. 눈이 올 리가 없어요. 하지만 기상위성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거대한 구름 덩어리가 아라비아 반도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모래먼지가 대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폭풍이 오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새들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재앙을 느끼거든요. 그제야 저는 박 소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현장은 전쟁터입니다. 적은 언제나 우리가 방심한 틈을 노리고 오죠.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막이라고 안전하지 않다는 걸요. 언제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동절기용 부품을 미리 준비했던 거죠. 미친 짓처럼 보였던 그 준비가 사실은 가장 현명한 대비였던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인들의 과잉 정비가 과잉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과잉이 아니라 필수였던 거죠. 긴급 대책 회의가 소집되었어요.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창백했습니다. 창밖은 이미 누런 모래 먼지로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어요. 바람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부짖고 있었죠.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건물 자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기상 데이터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예상 기온 영하 10도에서 15도. 풍속 초속 40m. 눈을 동반한 모래 폭풍, 즉 블리자드였어요. 초속 40m면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는 바람이에요. 날아가죠. 사막에서 블리자드라니. 상상도 못한 시나리오였습니다. 회의실 안은 아수라장이었어요. 각국 팀 리더들이 서로 소리를 질렀죠. 철수해야 한다. 버텨야 한다. 장비를 어떻게 한다. 통역사들이 정신없이 번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모두 패닉 상태였거든요. 중국 팀 리더 왕이 책상을 치며 일어났어요. 작업 중지. 전원 철수한다. 장비는 버리고 몸만 빠져나간다. 베이스 캠프도 위험해. 시내 호텔로 이동한다.
그의 판단은 빨랐습니다. 하지만 책임감은 없었어요. 수백억 원어치의 자재와 건설 중인 구조물을 버리고 도망치겠다는 거였죠. 더 심각한 건 그가 타설해 놓은 콘크리트였어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콘크리트가 동파돼요. 물이 얼면서 부피가 팽창하거든요. 그러면 콘크리트 내부에 균열이 생겨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구조적으로 약해지는 거죠. 지금까지 한 작업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수십억 원어치의 공사가 허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부수고 새로 해야 해요. 시간도 돈도 다 날아가는 거죠. 저는 한국팀 박 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회의 내내 말없이 지도를 보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우성 칠 때도 묵묵히 지도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궁금했어요. 박 소장, 당신들도 철수 준비를 하시오. 이 폭풍은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자 박 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차갑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그냥 담담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수백 번 겪어본 사람처럼요. 폭풍이 온다는 소식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철수하면 타설해 놓은 콘크리트가 동파되어 1년 농사를 망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죠. 그리고 우리 구역 뒤쪽에는 현지인 마을이 있습니다. 베두인 유목민들이 사는 작은 마을이에요. 50가구 정도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어요. 우리가 방벽 공사를 멈추고 떠나면 그 마을은 모래에 파묻힙니다. 사람들이 죽어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한국 팀이 맡은 외곽 방벽 공사가 단순히 건설 구조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마을도 보호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래서 그 험난한 구역을 맡았던 거예요. 돈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던 거죠. 왕이 비웃었어요. 그래서요? 죽기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영웅 놀이는 영화에서나 하시죠. 박 소장이 왕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까의 담담함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빛이 번뜩였죠. 아니요. 우린 버팁니다. 그리고 지킵니다. 그게 계약이니까요. 계약이요? 계약서에 목숨 걸라고 적혀 있습니까? 왕의 비아냥에 박 소장이 대답했어요. 계약서에는 안 적혀 있죠. 하지만 우리 가슴에는 적혀 있습니다. 맡은 일은 끝까지 한다. 중간에 도망치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한국 사람들 방식입니다. 회의장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을 돈에 미친 워커홀릭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과잉 정비를 하고 더 많은 일을 따내기 위해 품질을 높이는 사람들이라고요. 자본주의의 노예들이라고요. 하지만 그 순간 박 소장에게서 느껴진 것은 돈을 넘어서는 무언가였습니다. 그것은 군인의 눈빛이었어요.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요. 돈 때문이 아니라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맡은 일을 끝까지 하는 것, 그게 그들의 자존심이었던 거예요. 저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를 다녀온다고요. 2년 가까이 군 복무를 하면서 극한 상황을 견디는 법을 배운다고요. 영하 20도의 추위에서 보초를 서고 산을 오르고 진흙탕을 기어다닌다고요. 박 소장의 저 눈빛은 거기서 나온 거였어요. 군대에서 배운 끈기와 책임감이요. 한국 팀원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철수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박 소장 뒤에 줄을 서듯 모였죠. 젊은 기사부터 베테랑 엔지니어까지 모두가 같은 눈빛이었어요. 두려움은 있었지만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의가 더 강했죠. 저는 물었어요. 정말 남을 겁니까? 박 소장이 대답했어요. 밀러 씨, 독일 분이시죠? 독일에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약속은 지키는 것이다. 우리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오후 4시 세상이 암흑천지로 변했습니다. 태양이 사라졌어요. 모래먼지가 하늘을 완전히 뒤덮었거든요. 대낮인데 밤처럼 어두웠죠. 손전등 없이는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었어요. 바람이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렸죠. 유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막의 모래 위로 하얀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인지 모래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하얀 게 하늘에서 떨어지길래 뭔가 싶었죠. 손바닥에 받아보니 차가웠어요. 진짜 눈이었습니다. 사막에서 눈을 보다니. 살면서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어요. 그냥 눈이 아니었어요. 모래와 얼음 알갱이가 섞인 산탄총 같은 눈보라였습니다. 피부에 닿으면 찢어질 것 같았죠. 바람이 너무 세서 서 있기조차 힘들었어요. 밖에 나가면 눈 뜨기도 힘들었습니다. 눈과 모래가 섞여서 눈을 공격하거든요. 고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기온은 순식간에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영상 40도였는데요. 55도의 기온 차이가 하루 만에 벌어진 거예요. 인체가 적응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 변화였죠. 오전에는 반팔 입고 땀 흘렸는데 오후에는 패딩 입어도 추운 거예요. 사람들이 저체온증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몸이 따라가지 못한 거죠. 무전기 너머로 중국팀의 비명이 들려왔어요. 살려줘. 차가 안 움직여. 철수를 서두르던 중국팀의 트럭 행렬이 모래늪에 빠진 거예요. 사막의 모래는 눈과 섞이면 진흙처럼 변해요. 바퀴가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죠. 악셀을 밟으면 밟을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요. 설상가상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기온이 급강하하자 중국산 디젤 연료가 젤리처럼 굳어버린 거예요. 왁싱 현상이라고 해요. 디젤 연료에 포함된 파라핀 성분이 저온에서 굳어버리는 현상이죠. 영하 10도 이하에서 흔히 발생해요. 한국이나 독일 같은 추운 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비하는 문제예요. 하지만 중국팀은 사막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연료 필터가 막히니 시동이 꺼졌어요. 유압 오일이 얼어붙어 핸들조차 돌아가지 않았죠. 브레이크도 안 먹혔어요. 모든 게 얼어붙었거든요. 중국팀이 자랑하던 최신형 트럭들이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되어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난방이 끊긴 차 안에서 수백 명의 인부가 동사할 위기에 처했어요. 중국 인부들이 서로 껴안고 떨고 있었죠.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었어요. 나가면 눈보라에 휩쓸려 죽을 테니까요. 초속 40m의 바람 앞에서 사람은 무력해요. 제 사무실의 전기도 나갔습니다. 발전기가 멈춘 거예요. 독일제 발전기였는데 이렇게 급격한 온도 변화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연료가 굳어버렸어요. 독일 장비도 못 버틴 거예요. 우리도 동결 방지제를 안 넣었거든요. 사막이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덜덜 떨며 손전등을 켰어요. 방한복을 꺼냈지만 사막이라 제대로 된 방한복이 없었죠. 얇은 점퍼가 전부였어요. 이대로 가다간 저도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굳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발가락도 감각이 없어졌죠. 그때 창밖으로 기이한 광경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 마치 맹수들의 눈처럼 붉고 노란 불빛들이 일사불란하게 켜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캠프 방향이었어요. 눈보라 속에서 불빛이 하나둘 켜지더니 점점 많아졌어요. 저는 눈을 비볐어요. 믿을 수 없었거든요. 이 난리통에 불빛이 켜진다고요? 모든 전기가 끊겼는데 불빛은 하나둘 늘어났어요. 10개, 20개, 30개. 점점 더 많아졌죠. 그리고 굉음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엔진 소리였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팀의 장비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영하 15도의 눈보라 속에서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이 기온에서 디젤 엔진이 돌아간다고? 불가능해요. 연료가 굳어버렸을 텐데. 독일 장비도 못 버텼는데 한국 장비가 돌아간다고? 하지만 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였죠. 굉음을 울리며 눈보라를 뚫고 나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분명히 엔진 소리였어요. 제가 30년간 들어온 그 소리요. 저는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바깥을 바라봤어요. 눈보라 사이로 거대한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의 트럭과 중장비들이었어요. 그들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은 그 순간에도 한국팀만은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방한복을 껴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얇은 점퍼밖에 없었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었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봐야 했어요. 바깥은 지옥이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서 몸을 가눌 수 없었어요. 한 발자국 내딛는 것도 힘들었죠. 눈과 모래가 섞인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피부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겨우 앞을 봤죠. 30초만 서 있어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동사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 눈을 의심했어요. 한국팀의 중장비들이 굉음을 울리며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요. 모두가 숨어있는 이 순간에요. 그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비웃었던 그 과잉 정비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미리 주입해둔 동결 방지제 덕분에 연료가 굳지 않았어요. 디젤에 첨가제를 섞어두면 영하 30도에서도 연료가 흐르거든요. 한국팀은 그걸 미리 해둔 거예요. 사막에서요. 4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요. 미친 짓처럼 보였던 그 준비가 지금 300명의 목숨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예열 플러그 덕분에 엔진은 한 번에 폭발했어요. 동절기용 예열 플러그는 저온에서도 연료에 불을 붙일 수 있거든요. 일반 플러그는 영하 10도 이하에서는 작동이 불안정해요. 하지만 동절기용은 영하 30도에서도 거뜬하죠. 중국 팀 장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사막이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했겠죠. 타이어에는 체인이 감겨 있었어요. 언제 감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눈길에서 바퀴가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는 장치예요. 라디에이터 그릴은 특수 커버로 보호되고 있었고요. 냉각수가 얼지 않도록 막아둔 거예요.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것은 공사판 인부들의 움직임이 아니었어요. 마치 훈련받은 기계화 부대 같았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명령에 즉각 반응하고 혼란 없이 제 위치를 찾았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각자 할 일을 알고 있었죠. 박 소장의 고함 소리가 무전을 뚫고 들려왔어요. 1조, 3조는 방벽을 세워 바람을 막는다. 2조는 굴착기로 길을 뚫는다. 4조, 나를 따르라. 중국팀을 구조하러 간다. 중국팀을 구조한다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들은 한국팀을 무시하고 비웃고 외곽으로 밀어냈던 사람들이에요. 입찰에서 밀어내고 좋은 구역을 빼앗고 싸구려 취급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구하러 간다고요? 저는 박 소장에게 무전을 쳤어요. 미스터 박, 왜 중국팀을 구합니까? 그들은 당신들을 무시했잖아요. 박 소장의 대답은 짧았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몰고 나온 것은 독일인인 저조차 감탄하게 만드는 개조된 괴물들이었어요. 유니목 스타일로 개조된 다목적 트럭들이 눈보라를 뚫고 중국팀의 고립지역으로 돌진했습니다. 유니목은 독일이 만든 전천후 트럭이에요. 어떤 지형에서도 달릴 수 있죠. 한국팀은 그걸 참고해서 자기들 트럭을 개조한 거예요. 독일 기술을 배워서 자기 것으로 만든 거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것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생존이었다는 것을요.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라고 들었어요. 여름에는 섭씨 35도가 넘고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진다고요. 장마철에는 비가 폭포처럼 쏟아지고 태풍도 온다고요. 1년 내내 다양한 기후와 싸워야 하는 나라예요. 그들은 40도의 폭염과 영하 20도의 혹한을 모두 견디는 DNA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서도 동절기 장비를 준비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거였죠. 여름에도 겨울 대비를 하고 겨울에도 여름 대비를 하는 게요. 최악의 상황을 항상 가정하는 거예요. 저는 독일인이지만 이런 철저함은 처음 봤어요. 독일도 꼼꼼한 나라로 유명하지만 한국인들의 이 집요함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독일은 매뉴얼대로 하면 되지만 한국은 매뉴얼에 없는 것까지 대비하더군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최악의 시나리오를요. 한국 트럭들이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붉은 미등이 점점 작아지다가 눈 속에 묻혔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잡았어요. 한국팀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그들의 교신 내용이 들려왔어요. 중국팀 위치 확인. 3번 트럭 전복, 인명피해 없음. 구조 시작한다. 전원 생환이 목표다. 그들은 이미 중국팀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요.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인 거예요. 구조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중국 인부들은 추위에 떨며 서로를 껴안고 있었어요.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죠. 어떤 사람들은 저체온증 증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말이 어눌해졌죠. 손발이 파랗게 변한 사람도 있었어요. 동상 직전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사망자가 나왔을 거예요. 아니, 확실히 나왔을 겁니다. 왕 리더는 체면도 버리고 한국 트럭의 바퀴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아까 회의실에서 영웅 노리는 영화에서나 하라고 비웃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울먹이며 매달리고 있었죠.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자존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한국팀의 작업은 신속하고 거칠었습니다. 시간이 없었거든요. 기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지체하면 더 많은 사람이 위험해지죠. 멈춰선 중국 트럭들이 길을 막고 있었어요. 눈 속에 파묻혀서 꼼짝도 안 했죠. 구조 차량이 지나가려면 저 트럭들을 치워야 했어요. 하지만 트럭 한 대가 수억 원짜리예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재산이죠. 박 소장은 주저없이 지시했어요. 밀어버려. 한국의 불도저가 얼어붙은 중국 트럭을 옆으로 밀어냈어요. 수억 원짜리 트럭을요. 거침없이 밀어서 길을 틔웠습니다. 트럭이 눈밭으로 굴러갔어요. 범퍼가 찌그러지고 유리가 깨졌죠. 하지만 박 소장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중국 측에서 항의할 법도 했지만 아무도 말 못했어요. 살아야 항의도 하니까요. 죽으면 아무 소용 없으니까요. 트럭보다 사람이 먼저였어요. 그 뒤를 이어 따뜻한 히터가 나오는 버스가 진입했어요. 한국팀이 가져온 버스였죠. 추위에 떨던 중국 인부들이 버스에 올라탔어요. 따뜻한 공기가 나오자 그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에 울었어요. 어른들이 아이처럼 울었죠. 제 옆에 있던 박 소장이 덜덜 떨고 있는 왕에게 자신의 두꺼운 파카를 벗어 덮어주며 말했어요. 그러게 기계한테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무슨 말입니까? 왕이 이가 딱딱 부딪히며 물었어요. 기계는 정직해. 돈 아낀 만큼 딱 그만큼만 움직이는 거야. 싸구려 연료 넣으면 싸구려만큼 돌아가고 정비 안 하면 안 한 만큼 고장 나는 거지. 기계는 절대 거짓말 안 해. 니들이 속인 만큼 니들한테 되돌아오는 거야. 왕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겠죠. 자기가 비웃고 무시했던 사람에게 목숨을 구해달라고 빌었으니까요.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무너진 순간이었죠. 박 소장의 그 말은 왕에게만 한 게 아니었어요. 비용 절감만을 외치던 사우디 발주처, 그리고 스펙만 따지던 저 자신에게도 하는 일갈이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추운데도요. 부끄러웠거든요. 저도 숫자만 보고 판단했으니까요. 진짜 가치를 못 봤으니까요. 그날 밤 한국팀은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중국팀 전원을 구조해냈습니다. 300명이 넘는 인원이었어요. 영하 15도의 눈보라 속에서 밤새 작업해서 전원 구조했죠.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아니, 기적이 아니라 실력이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었죠. 동사자 제로, 중상자 제로, 완벽한 구조 작업이었어요. 한국팀 캠프는 임시 대피소가 되었어요. 좁은 공간에 수백 명이 몰렸지만 한국인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들 침낭을 중국 인부들에게 내주었죠. 자기들은 서로 껴안고 잤어요. 그러면서도 웃고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한국인들이 끓여낸 뜨거운 국물 냄새가 차가운 사막의 밤 공기를 채웠습니다. 라면이었어요. 한국식 인스턴트 라면. 빨간 국물이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렸죠. 저도 한 그릇 받아 먹었어요. 매웠지만 그 매운 국물이 온몸을 따뜻하게 데워줬습니다. 위장부터 따뜻해지더니 그 온기가 손끝 발끝까지 퍼졌어요. 인생에서 먹어본 음식 중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독일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은 어떤 요리보다 맛있었어요. 저는 한국산 믹스커피 한 잔을 받아들었어요. 박 소장이 건네준 거예요. 노란 봉지에 든 가루 커피였죠. 뜨거운 물에 타니 달고 진한 커피가 되었어요. 설탕과 프림이 미리 섞여 있는 편리한 커피였습니다. 눈 덮인 사막 위에서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한국산 발전기 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셨어요. 그 발전기 소리가 그 어떤 클래식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보다 바흐의 푸가보다 아름다웠어요. 신뢰의 소리였거든요. 살아있다는 소리, 희망의 소리였죠. 저는 박 소장에게 물었어요. 왜 중국팀을 구했습니까? 그들은 당신들을 무시했잖아요. 박 소장이 대답했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누가 누굴 무시했는지가 중요합니까? 일단 살리고 봐야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 말도요. 다음 날 아침 폭풍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해가 떠오르자 눈이 부셨습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사막은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어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었죠. 황금빛 모래 위에 하얀 눈이 덮인 모습은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았습니다. 지구가 아닌 것 같았어요. 화성이나 달에 온 것 같았죠. 바람이 멈추니 세상이 고요했어요. 어젯밤의 광풍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들이 노래하고 하늘은 맑았어요. 기온도 올라가기 시작했죠. 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풍경보다 더 압도적인 것이 있었어요. 그 하얀 설원 위에 유일하게 나 있는 검은 바퀴 자국들이었습니다. 오직 한국 팀만이 만들어낸 생명의 길이었어요. 그 바퀴 자국을 따라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왔죠. 저 바퀴 자국 하나하나가 생명이었어요. 저 자국이 없었으면 300명이 죽었을 겁니다. 중국팀의 장비는 80%가 파손되어 폐기 처분해야 했어요. 수백억 원어치의 장비가 고철이 된 거죠. 트럭, 굴착기, 불도저, 크레인. 눈과 추위에 못 버티고 다 망가졌어요. 연료가 굳어서 엔진이 멈추고 유압 오일이 얼어서 작동이 안 되고 고무 부품들이 갈라지고 총체적 난국이었죠. 복구에만 수개월이 걸릴 참사였습니다. 프로젝트 일정이 완전히 꼬여버렸어요. 중국팀은 사실상 프로젝트에서 퇴출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싸게 들어왔다가 비싸게 나간 거예요.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요. 하지만 한국팀 구역은 멀쩡했어요. 장비 한 대도 고장나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은 폭풍 속에서도 방벽 기초 공사를 마무리해 놓았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와중에도 작업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펜을 들었어요. 사우디 왕실로 보낼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 하나로 앞으로 수조 원의 계약이 결정될 거예요. 어떤 회사가 네옴시티의 핵심 공사를 맡을지 이 보고서가 결정하는 거죠. 원래대로라면 객관적인 데이터만 적어야 해요. 장비 성능, 공사 진행률, 비용 효율성. 그런 숫자들요. 제가 30년간 해온 방식이에요. 감정은 배제하고 데이터만 적는 거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추천 시공사 K건설. 저는 그 밑에 기술적 분석 대신 짧은 문장을 덧붙였어요. 원래는 숫자와 데이터만 적는 게 제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악천후 속에서도 작동하는 장비는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천후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는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한국은 건설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뢰라는 집안을 선물했습니다. 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보았어요. 박 소장이 다시 기름 묻은 장갑을 끼고 굴착기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폭풍이 지나갔는데도 또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쉬지를 않아요. 영웅의 뒷모습치고는 너무나 투박하고 평범했습니다. 화려한 것도 없고 멋진 것도 없었어요. 그냥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죠. 하지만 저는 알아요. 저 투박한 손이 이 거대한 도시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이라는 것을요. 저는 30년 넘게 전 세계 건설 현장을 다녔어요. 독일, 미국, 일본, 중국. 수많은 나라의 기술자들과 일했죠. 하지만 한국인들처럼 준비된 사람들은 처음 봤습니다.
그들은 최악의 상황을 항상 대비해요. 사막에서도 겨울을 준비하고 여름에도 폭풍을 대비하죠. 그게 과잉 정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돈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과잉이 사람 목숨을 살린 거예요. 300명의 목숨을요. 그리고 그들은 원수도 구해요. 자기들을 무시하고 비웃은 사람들도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면서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처음 봤어요. 이론으로는 알았지만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남은 엔지니어 인생의 마지막 파트너는 저 고집스러운 한국인들이 될 것이라고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건 틀린 말이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해요. 서류상 스펙은 똑같아도 실제 성능은 천지 차이거든요. 종이 위의 숫자는 현장의 진실을 담지 못해요. 하지만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해요. 적어도 한국인들은요. 그들의 손때 묻은 장비가, 그들의 땀 냄새 배인 작업복이, 그들의 눈빛이 진짜를 말해줬어요. 진짜 실력은 서류에 없어요. 현장에 있죠. 저는 박 소장에게 다가갔어요. 그가 굴착기 밑에서 기어 나왔죠. 기름때가 얼굴에 묻어 있었어요. 미스터 박, 고맙습니다. 박 소장이 기름 묻은 손을 내밀며 웃었어요. 뭘요? 당연한 일 한 것뿐인데. 당연한 일이라고요? 목숨을 걸고 남을 구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까? 한국에서는 그래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가 어려웠을 때 남들이 도와줬으니까 우리도 남이 어려우면 돕는 거예요. 그게 사람 사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기름이 묻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손이었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으니까요. 오늘 사우디 사막에서 펼쳐진 우리 건설인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단순히 기계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어떤 위기에서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약속을 지키는 신의의 민족 대한민국. 독일인 엔지니어의 차가운 이성마저 녹여버린 건 아마도 우리 아버지, 형제들이 흘린 그 뜨거운 땀방울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모든 분들께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뭉클한 자부심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가 더 감동적인 대한민국 이야기를 찾아내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